2022년 153%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뒀고요. 지난 6년간은 무려 연평균 60% 이상이라는 미친 성과를 낸,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미친 성과를 내면서도 비밀에 둘러싸여 있는 바로 마이클 플랫입니다. 마이클 플랫은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루는데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분의 스타일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트레이딩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식사 번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글들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트레이딩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이왕 트레이딩을 할 거면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분이 성과가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손실난 해가 아예 없었고요. 특히나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버셨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애매한 성과를 보였었고,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뺐는데, 이분이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거에 약간 빡이 쳐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외부 자금 안 받고 고객들에게 모든 자금을 돌려주고 그냥 우리끼리만 투자한다 라고 해서 자기 돈만 굴리는 걸로 바꾼 게 2016년부터예요. 외부 자금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미쳤네. 성과가 외부 자금을 안 받은 다음부터는 연평균 60% 이상의 미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분의 인터뷰 자료가 알고 보니까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의 헤지펀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은 지난 거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투자 스타일이 막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나 스타일들이 뭔지는 한번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인상적인 부분들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로 시장의 마법사들 같은 책들은 모든 시리즈를 다 읽어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는데, 자기는 선호하는 트레이더가 런던의 일요일 아침 7시에 아이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일어나서 아직은 토요일 밤인 미국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사람들과 인터넷 포커를 벌이는 부류,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인터넷 포커를 잘하고 싶은데, 포커 게임에서 승률을 높이고 싶은데 그냥 아무 시간에나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일요일 아침 7시, 그러니까 런던 기준으로 7시에 포커를 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이 미국에서는 토요일 밤이니까. 어차피 인터넷 포커 게임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 토요일 밤은 항상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게임을 하니까 그거를 역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트레이더는 자신이 언제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이겼던 이유는 상대의 포커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자신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쉽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좀 얍삽한 사람, 나한테 유리한 게임,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만 싸우는 사람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시장이 비효율일 때 들어가서 그 시장의 비효율을 마음껏 이용하는 사람이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투자자, 특히 트레이더라면 뻔한 시장에서 싸우면 안 되고 정정당당하게 싸운다? 이거는 좀 트레이더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얍삽한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늘 시장이 비효율적이었던 시절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당시의 원자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아주 단순한 전략 하나만으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단순한 전략만으로는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바뀐 거죠. 경쟁이 덜 심한 시장이 경쟁이 심한 시장으로 바뀐 거죠. 이러한 경우는 계속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이 이 시기까지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2017년 같은 데 보면은
단순한 아비트라지만 해도 계속 돈을 벌었어요. 소위 말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이 더 비싸고 미국에서의 비트코인이 더 쌌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좀 비싼 가격에 팔면 저위험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트레이딩에서는 뭐 일종의 시즈널리티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먹혔던 게 2010년대 말에 암호화폐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투자 시장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사업에서도 일종의 비효율이 발견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2019년, 18년 전후에 유튜브 시장이 비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유튜브를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게임 방송을 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춘다던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장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좀 더 다양한 영상들을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했어요.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크리에이터들이 부족했고 저는 2018년도 19년도가 지식 크리에이터를 하기에 가장 골든타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경제 투자 채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2020년도쯤에 탄생한 그런 투자 채널들이 경쟁자가 적었던 비효율적인 시장에 먼저 선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중형 대형 채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보고 유튜브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구독자 수를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너무 어렵죠. 기라성 같은 정말 이미 팬층을 두텁게 보유한 유튜브 채널들과 승부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는 효율적인 시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과 관련된 쪽에서도 시장은 효율적일 때도 있고 비효율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좀 바라보는 편이고요. 결국에 어딘가 비효율적인 시장에 얍삽하게 내가 이기기 위한 판을 깔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게 뭔가 루틴하게 이렇게 경쟁하는 것보다는 좀 얍삽한 마음이 투자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의 주인공 마이클 플랫이 비선호하는 트레이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매매해본 적이 없는 애널리스트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고 나면 여기서 이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거나 하락에 베팅하고 나면 그 방향성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시장은 늘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손실을 기록했다면 무조건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의 마인드셋과 장기 투자자들의 마인드셋은 완전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계속 트레이더의 마인드셋이다 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면서 또 넘어가 보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좀 재밌었는데 직원으로 고용하는 트레이더들이 일단 돈을 맡겨요. 돈을 맡긴 다음에 3% 이상의 손실이 나면 그 사람이 원래 운용하던 자금의 50%를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운용을 하다가 나머지 3% 이상의 손실이 나면 자금을 100% 회수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스스로 트레이딩을 할 때도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좀 좋지 않나? 어느 정도의 이제 손실 구간에 이르게 되면 딱 트레이딩을 그만하는 거죠. 최소한 뭐 한 달이라도 이런 식의 마인드셋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실을 피하고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매일 모든 포지션을 모니터링하고 상승에 베팅한 거, 하락에 베팅한 거 이런 거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오늘의 종가였다고 해도 내가 매수를 시작했을까라고 스스로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도 이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애플을 샀다고 해봅시다. 애플을 1년 투자했건 2년 투자했건 내가 애플을 얼마에 샀건 상관없이 오늘 애플의 종가를 보고 그 가격에 애플을 매수하고 싶어야 애플이라는 주식을 계속 홀딩할 수 계속 보유하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에 이 포지션을 그대로 오늘 사라고 해도 살 거냐
이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이 예스일 때만 계속 포지션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나온 건 아닌데 자유재량, discretionary라고 하는데 요거를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매매를 반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유재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매매를 하는 걸 이제 자유재량이라고 하고요. 시스템 매매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칙을 가지고 시스템에 맡겨서 뭐 소위 말해 퀀트라고도 많이 하죠.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통계적 차익 거래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뭐 퀀트 스타일들이 되게 종류가 많지만 이렇게 통계적 차익 거래하는 회사들이 많죠. 소위 스태티스티컬 아비트라지, 뭐 스탯아브라고도 하는데 이런 투자 스타일을 반반씩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차익 거래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코카콜라랑 펩시랑 좀 라이벌 아닙니까? 그 라이벌이니까 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펩시 주가와 코카콜라 주가가 있는데 갑자기 펩시 주가가 자기 혼자 막 올라가. 그런데 코카콜라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죠. 그럼 요럴 때 통계적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통계적으로 봤더니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높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둘이 왜 다르게 움직이지 하면서 결국에는 둘은 비슷하게 움직일 거니까 펩시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펩시의 숏 배팅, 하락 배팅을 하고 코카콜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지지부진할수록 코카콜라의 롱 배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롱숏을 하는 거죠. 원래의 가정,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가정이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게 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 이런 매매를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하게 움직였던 애들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야 라는 그런 가정 속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를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완전히 정말 심플하게 설명한 거고요. 뭐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끝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꽤 유명한 대가들을 다뤘는데 이렇게 좀 숨은 강자들, 다른 헤지펀드 보고서들 같은 것도 보고 있는데 좀 재밌는 보고서들도 몇 개 있어서 어떤 숨은 강자들이 좀 있는지 조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에 한 것처럼 다음번에도 그런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